어르신,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포기하면 안 돼요. 눈보라가 모든 것을 삼킨 그날, 한 청년은 인생을 건 선택 앞에 섰습니다. 2년간 준비한 시험을 포기하고 눈 속에 쓰러진 낯선 노인을 업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25년 전 중동 사막에서 한 남자가 무너지는 콘크리트 더미 아래 갇힌 청년을 구했습니다. 두 세대, 두 번의 구조, 그리고 하나로 이어진 운명.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호야, 일어나. 오늘 시험이잖아. 미역국 끓였어. 엄마, 밖에 눈 엄청 오는데. 새벽 5시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으로 흰색 세상이 보였다. 눈이 창틀을 넘어 실내까지 스며들 듯 쌓여 있었다. 박진호는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다.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아버지의 유품인 그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 옥분이 무릎을 절뚝이며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아침마다 무릎이 굳어버리는 그녀였지만 아들의 시험날만큼은 꼭 미역국을 끓였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장의 곰팡이 얼룩과 뒤섞였다. 진호는 창문을 열어 손을 내밀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자마자 녹아내렸다. 하지만 바깥의 눈은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도로는 이미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평소 시끄럽던 아침 출근 차량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다. 현재 수도권 전역에 폭설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진호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이 식탁에 미역국을 올려놓았다. 그래도 먹고 가야지. 힘 안 나잖아.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진호는 어머니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늘 그랬다. 큰일을 앞두고는 괜히 불길한 예감을 말하곤 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상하게 오늘은. 진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오늘은 응급구조사 최종 실기 평가가 있는 날이었다. 2년간 준비한 시험,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떨어지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학원비를 모으고 어머니 병원비를 아끼며 준비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휴대폰이 울렸다. 같은 학원 동기인 민수였다. 야, 진호야. 너 시험장 어떻게 갈 거야? 지하철 다 끊겼대. 진호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다. 모르겠어. 일단 나가봐야지. 미친 거 아니야? 이 눈에 어떻게 가? 나는 그냥 포기했어. 내년에 보지 뭐. 전화를 끄는 진호는 시험장까지의 거리를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평소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걸으면 계산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 눈길에 그는 손목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2JH 살아 돌아와줘서. 아버지가 중동 건설 현장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선물한 시계였다. 아버지 박영수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택시기사였던 그는 폭우 속에서 손님을 태우고
가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과 충돌했다. 손님은 살았지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장례식장에서 그 손님이 찾아와 울며 사과했던 기억이 났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영수가 당신을 살렸잖아요. 그때부터였다. 진호가 응급구조사를 꿈꾸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학원비, 생활비, 어머니 병원비, 모든 것이 진호의 어깨를 짓눌렀다. 엄마, 나갔다 올게. 진호는 두꺼운 패딩을 입었다. 옥부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진호야, 오늘은 그냥 내년에 보면 안 될까?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엄마, 나 괜찮아. 꼭 갔다 올게.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진호는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뒤에서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이 없었다. 전광판에는 운행 중단이라는 붉은 글씨만 깜빡이고 있었다. 진호는 지하철역으로 방향을 틀었다. 눈은 발목까지 차올랐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눈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다. 지하철역 입구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안내문에는 폭설로 인한 전면 운행 중단, 재개 시간 미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진호는 주먹으로 셔터를 쳤다. 둔탁한 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켰다. 현재 위치에서 시험장까지의 직선거리가 표시되었다. 22.7km. 걸어서 예상 시간은 5시간 이상 시험.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4시간. 계산이 맞지 않았다. 진호는 주저앉고 싶었다. 지난 2년간의 노력이 눈 위에 쓰러지는 기분이었다. 편의점에서 밤새 졸음과 싸우며 교재를 펼쳤던 날들, 학원비를 아끼려고 점심을 굶었던 날들, 어머니 몰래 병원비 고지서를 숨겼던 날들, 모든 것이 헛되이 느껴졌다. 오늘을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진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1년이 문제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무릎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진호가 응급구조사가 되면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다. 그러면 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다. 그게 진호의 계획이었다. 눈보라가 더 거세졌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진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바라봤다. 도로 위에는 차량 한 대 없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냥 포기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민수처럼 내년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었다. 하지만 진호는 알고 있었다. 내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어머니의 병은 더 악화될 것이고 진호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진호는 눈 속에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도 걷기 시작했다. 발은 시렸고 무릎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시계가 손목에서 째깍거렸다. 그 소리가 진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도로 옆 건물 간판들이 눈에 묻혀 있었다. 평소라면 붐볐을 상가들도 모두 문을 닫았다. 진호는 외로웠다. 이 넓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30분쯤 걸었을까? 진호의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다.
주머니 속 핫팩도 이미 식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려 했다. 그때였다. 앞쪽 언덕길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처음에는 눈더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다. 눈 속에 쓰러져 있는 누군가. 진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달려갔다. 눈 속에 파묻힌 사람은 노인이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 회색 코트는 눈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진호는 무릎을 꿇고 노인의 목에 손을 댔다. 맥박이 있었다. 희미하지만 살아있었다. 어르신, 어르신. 진호는 노인을 흔들었다. 반응이 없었다. 노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체온증. 진호는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렸다. 젖은 옷을 벗기고 체온을 유지시키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상가들은 모두 문이 닫혀 있었고 지나가는 차량도 없었다. 진호는 자신의 패딩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다. 119 신고센터입니다. 저 여기 눈길에 쓰러진 노인이 계세요. 의식이 없고 체온이 너무 낮아요. 위치가 어디십니까? 진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눈에 묻힌 도로 표지판을 확인했다. 땡땡구 땡땡로 언덕길이요. 정확한 번지수는 모르겠는데. 네, 확인했습니다. 구급차를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폭설로 인해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도착까지 최소 50분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50분이요? 그때까지 이분이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응급처치를 해주시고 계속 통화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진호는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노인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맥박도 느려지고 있었다. 이대로 50분을 기다리면 노인은 죽을 것이다. 진호는 손목시계를 봤다. 시험 시작까지 3시간 30분. 여기서 50분을 기다리면 시험장에 도착할 수 없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노인을 두고 떠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인은 죽을지도 모른다. 평가보다 사람이 먼저다. 진호는 결정했다. 그는 119 상담원에게 말했다. 제가 이분을 업고 가까운 병원으로 갈게요. 어디가 가장 가깝나요? 잠깐만요. 환자를 함부로 옮기시면. 지금 이 상태로 50분을 기다리면 이분 못 살려요. 제가 응급구조사 준비생이에요. 책임지겠습니다. 상담원은 잠시 망설이다 가장 가까운 병원 위치를 알려줬다. 2km 거리. 평소라면 20분이면 갈 거리지만 이 눈길에 노인을 업고 가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다. 진호는 노인을 업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70kg도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눈길에서 한 사람을 업고 걷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릎이 휘청거렸다. 눈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바람은 얼굴을 때렸고 시야는 흐려졌다. 진호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노인의 몸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기운이 진호의 등을 관통했다. 어르신,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진호는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노인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멈추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진호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도 이랬을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걸었을까? 500m쯤 걸었을 때 진호는 처음 넘어졌다. 눈에 묻힌 보도블록 턱에 걸려 그대로 쓰러졌다. 노인과 함께 눈 위에 나뒹굴었다. 무릎에서 뜨거운 느낌이 났다. 바지가 찢어진 것 같았다. 진호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다. 눈 위에 붉은 얼룩이 번졌다. 진호는 이를 악물고 다시 노인을 업었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1km쯤 왔을 때 진호는 두 번째로 넘어졌다. 이번에는 얼어붙은 도로에 미끄러진 것이었다. 노인이 진호 위로 떨어지며 진호의 갈비뼈를 눌렀다. 숨이 막혔다. 진호는 헐떡이며 숨을 들이쉬었다. 일어나야 해. 일어나. 진호는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고 발은 얼어붙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진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포기하고 싶어질 것 같았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그리고 멈췄다. 진호는 눈 위에 주저앉았다. 왜 하필 오늘? 진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가득한 하늘에서 눈송이들이 끝없이 떨어졌다. 진호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너무 추웠다. 손목시계를 봤다. 시험 시작까지 2시간 40분. 이미 늦었다. 설령 지금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시험장으로 달려가도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었다. 2년간의 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진호는 노인의 얼굴을 봤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아직 숨은 쉬고 있었다. 희미하지만 살아있었다. 진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포기하고 있다.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진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여기서 노인을 버리고 가면 평생 후회하며 살 것이라는 걸. 응급구조사가 되어도 시험에 합격해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진호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사람이 먼저다. 돈도 시간도 모든 사람보다 중요한 건 없어. 아버지는 그 말대로 살았고 그렇게 죽었다. 진호는 다시 일어났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노인을 업었다. 이번에는 더 단단히. 진호는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병원까지 남은 거리는 1km. 진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진호는 걸었다. 그리고 또 걸었다. 마침내 병원 건물이 보였다. 붉은 십자가 표시가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진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 병원 응급실 입구까지 달려갔다. 자동문이 열렸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여기요. 환자요. 진호는 소리쳤다.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진호는 노인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의료진들이 노인을 둘러싸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진호는 벽에 기대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손목시계를 봤다. 시험 시작까지 1시간 50분. 이미 끝났다. 진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살리면 그걸로 됐다. 진호는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삐삐 소리였다. 노인은 살아있었다. 진호가 깨어났을 때는 1시간쯤 지난 뒤였다. 응급실 대기실 의자에 누워 있었다. 누군가 담요를 덮어준 모양이었다. 몸은 여전히 차갑고 무릎은 욱신거렸다. 진호는 일어나 앉았다. 응급실은 조용했다. 폭설로 인해 환자가 많지 않은 모양이었다. 간호사 한 명이 진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일어나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기, 제가 데려온 어르신은요? 간호사는 미소 지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으세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진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진호는 일어섰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그는 응급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어머니께 전화해서 괜찮다고, 시험은 못 봤지만 괜찮다고 말해야 했다. 잠깐만요. 간호사가 진호를 불렀다. 무릎 치료는 받으셔야죠. 피가 많이 났어요. 아,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약 바르면 돼요. 그래도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치료비가 부담스러웠다. 그는 간호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응급실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진호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지금쯤 시험이 시작됐을 시간이었다. 동기들은 실기 평가를 받고 있을 것이다. 진호는 없는 자리에서 내년에. 진호는 중얼거렸다. 내년에 다시 도전하면 된다. 1년은 길지만 견딜 수 있다. 아버지라면 오늘 진호의 선택을 자랑스러워 했을 것이다. 그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됐다. 진호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버스는 여전히 운행하지 않았다. 결국 집까지 걸어가야 했다. 진호는 한숨을 쉬며 걷기 시작했다. 그때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병원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급히 멈춰섰다. 차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 몇 명이 뛰어내렸다. 그들은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진호는 무슨 일인가 싶어 잠시 바라봤지만 곧 시선을 돌리고 걸어갔다. 응급실 안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움직였고 의사들이 모여들었다. 진호가 데려온 노인의 신원이 밝혀진 것이었다. 서명석 어르신, 서준혁 회장님 부친이십니다. 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다. 서준혁?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다. 의료진은 더욱 긴장했고 병원장까지 내려왔다. 서준혁은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상 옆에 섰다.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의사가 상황을 설명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으십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우리 아버지를 데려온 겁니까? 간호사는 대기실을 둘러봤다. 하지만 진호는 이미 없었다. 젊은 남성분이었는데 벌써 가신 것 같습니다.
CCTV는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혁은 병원 측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 잠시 후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다. 눈보라 속에서 누군가를 업고 비틀거리며 걷는 한 남성. 얼굴은 눈과 바람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무릎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보였다. 준혁의 손이 떨렸다. 화면 속 청년은 몇 번이고 넘어졌지만 일어섰다. 그리고 아버지를 병원까지 데려왔다. 준혁은 영상을 멈추지 않고 계속 봤다. 응급실에 들어온 청년이 아버지를 내려놓고 쓰러지는 장면까지.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 꼭. 준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년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름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대기실 의자를 정리하던 간호사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의자 옆에 떨어진 낡은 손목 시계. 가죽 밴드는 해지고 유리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다. 간호사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회장님, 이거. 준혁이 시계를 받아들었다.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는 시계를 뒤집었다.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가 보였다. 2JH. 살아 돌아와줘서.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시계를 꽉 쥐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JH. 서준혁은 병실 창가에 서서 시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밤이 되었지만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 안의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다. 준혁은 각인을 몇 번이고 읽었다. JH. 이 이니셜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 낯설 수가 없었다. 25년 전 그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사람의 이름. 박영수. 그리고 그의 아들 박진호. 설마. 준혁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다. 이 시계, 이니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모습. 박영수와 똑같았다. 준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5년 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웃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박영수였다. 준혁은 사진 속 박영수의 손목을 자세히 봤다. 흐릿하지만 시계가 보였다. 지금 자신이 들고 있는 이 시계와 똑같은 시계.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비서실장. 준혁은 전화를 걸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비서실장은 즉시 받았다. 네, 회장님. 박영수라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25년 전 우리 중동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능한 빨리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은 준혁은 다시 아버지를 바라봤다. 서명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모두 그 청년 덕분이었다. 준혁은 창밖을 봤다. 눈은 이제 그치기 시작했다. 도시는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저 어딘가에 그 청년이 있을 것이다. 준혁은 그를 찾아야 했다.
꼭.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박영수 씨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준혁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말씀하세요. 박영수 씨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준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요? 택시 기사로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옥분 씨와 아들 박진호 씨가 있습니다. 박진호. 준혁은 눈을 감았다. 25년 전 자신을 살린 사람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어제 자신의 아버지를 살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박진호 씨의 현재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아봐 주세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준혁은 메시지로 받은 주소를 봤다. 서울 변두리의 한 주택가. 반지하 주소였다. 준혁은 코트를 입고 병실을 나섰다. 비서가 따라오려 하자 손을 저었다. 혼자 가겠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은 계속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운전기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 목적지로 향했다. 도시의 중심부를 벗어나 점점 오래된 동네로 들어갔다. 건물들은 낡았고 골목은 좁았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25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 자신은 30살이었다. 아버지 밑에서 해외 사업을 배우고 있었다. 중동의 항건설 현장, 뜨거운 사막, 모래바람, 그리고 그날의 사고. 현장에서 대형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준혁은 안전 점검을 하던 중 무너지는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다. 다리가 구조물 아래 끼었고 움직일 수 없었다. 주변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도망치기 바빴다. 살려주세요. 준혁은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모두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에 급급했다. 2차 붕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준혁은 절망했다. 이곳에서 죽는구나 생각했다. 그때였다. 누군가 달려왔다.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노동자. 그는 주저없이 준혁에게 다가와 콘크리트 더미를 들어 올리려 했다. 빠져나오세요. 하지만 무게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다. 당신도 위험합니다. 가세요. 준혁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두고 갈 순 없죠. 그는 주변의 철근을 지렛대 삼아 콘크리트를 들어 올렸다. 온 힘을 다해. 근육이 터질 것처럼 긴장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지금 빠져나오세요. 준혁은 다리를 빼냈다. 그 순간 2차 붕괴가 시작됐다. 두 사람은 간신히 안전지대로 굴러나왔다. 준혁은 헐떡이며 그 사람을 봤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박영수입니다. 그 사람은 먼지투성이 얼굴로 웃었다.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준혁은 그날 박영수 덕분에 살았다. 병원에 실려간 준혁은 치료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박영수에게 보답하려 했다. 하지만 박영수는 현장을 떠난 뒤였다. 준혁은 사람을 풀어 찾았지만 박영수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연락처도 정확하지 않았고 계약직 노동자였기에 기록도 제대로 남지 않았다. 준혁은 결국 찾지 못했다. 그 후로도 준혁은 가끔 박영수를 떠올렸다. 자신을 살린 사람, 보답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사람, 그리고 25년이 지나 그의 아들을 만난 것이다.
차가 멈췄다. 운전기사가 말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봤다. 오래된 빌라 건물. 반지하 입구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준혁은 차에서 내렸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50대 여성이 나왔다. 박옥분이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준혁이라고 합니다. 박진호 씨를 찾아왔는데요. 옥분의 얼굴이 경계심으로 굳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알바 나갔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 명함을 전해주시겠습니까? 꼭 연락 달라고 전해주세요. 옥부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을 보고 눈이 커졌다. 혹시 서준혁 회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옥부는 당황했다. 저희 아들이 무슨 일을? 어르신 아드님이 제 아버지를 구해주셨습니다. 어제 눈길에서요. 준혁은 시계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가셨더군요. 옥부는 시계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아, 그게. 이 시계는 아드님 아버지 것이었나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남편한테 선물했던. 준혁은 옥분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박영수 씨가 25년 전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중동에서요. 저는 그때 은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옥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혁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어제 아드님이 제 아버지를 구해주셨습니다. 아버님처럼요. 저는 보답하고 싶습니다. 25년 전부터 갚지 못한 빚을요. 옥부는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준혁은 진심으로 말했다. 아드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몇 시에 돌아오시나요? 진호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향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어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험을 못 본 것, 노인을 구한 것, 그리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시계.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건 집에 도착한 후였다. 진호는 병원으로 다시 가보려 했지만 눈길에 지쳐 다음 날로 미뤘다. 하지만 일요일에 병원에 전화했을 때 분실물로 등록된 시계는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진호는 시계를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다.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었는데 진호는 자책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진호는 그를 봤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눈 내리는 정류장에서 서 있었다. 주변에는 고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다. 진호는 이상하게 여겼다. 새벽 4시에 저런 사람이 왜 여기에? 남자가 진호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진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박진호 씨 맞으십니까? 남자가 물었다. 진호는 경계하며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깊게 오래. 진호는 당황했다. 저 뭐. 감사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진호는 그제야 알아챘다. 어제 구한 노인, 그 사람의 아들이구나.
아, 어르신이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CCTV와 이것으로 찾았습니다. 남자가 손을 펼쳤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시계가 있었다. 진호는 눈이 커졌다. 제 시계, 병원에서 찾았습니다.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진호는 시계를 받아들었다. 익숙한 무게감, 익숙한 째깍 소리,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 아버지. 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진호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 아버지 박영수 씨에 대해서요. 그리고 남자는 진호의 눈을 똑바로 봤다. 25년 전 당신 아버지가 저를 살렸습니다. 중동 현장에서요. 진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저는 서준혁입니다. 25년 전 당신 아버지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은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당신이 제 아버지를 구해주셨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아버지가 날 살렸고, 오늘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준혁은 눈물을 닦았다. 하늘이 저에게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답할 수 있는. 진호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누군가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늘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이 사람이었다니. 회장님, 박진호 씨. 준혁이 진호의 손을 잡았다. 제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돕고 싶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빚을 갚는 겁니다. 25년 전부터 갚아야 했던. 진호는 손을 빼려 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 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당신은 시험을 포기하고 우리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압니다. 눈이 두 사람 사이로 내렸다. 정류장의 가로등 아래서 눈송이들이 춤을 췄다. 준혁은 진호에게 명함을 건넸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연락 주세요. 당신의 재도전을 돕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도요. 진호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구나. 준혁은 돌아서서 차로 향했다. 차에 타기 전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떠났다. 진호는 정류장에 혼자 남았다. 손에는 아버지의 시계와 명함. 눈은 계속 내렸다. 진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이게 뭔가요? 일주일 후 진호는 서준혁의 회사를 찾아갔다. 고층 빌딩의 최상층. 진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리셉션으로 향했다. 직원이 그를 회장실로 안내했다. 준혁은 진호를 반갑게 맞았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진호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넓은 회장실, 비싼 가구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진호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편하게 계세요. 저는 당신의 은인 아들입니다. 격식 차릴 필요 없습니다. 준혁의 말에 진호는 조금 긴장을 풀었다. 준혁은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당신은 응급구조사 시험을 준비 중이고 어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회장님, 저는 진호가 말을 꺼내려 하자 준혁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먼저 들어보세요. 제 제안을요. 준혁은 서류를 진호 앞으로 밀었다. 첫째, 당신의 응급구조사 제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원비, 생활비, 모든 것을요. 진호는 서류를 봤다. 금액이 적혀 있었다. 진호가 2년간 모은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둘째, 어머니의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요.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이건 너무... 셋째, 준혁이 진호의 눈을 봤다. 합격하시면 우리 회사 의료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다른 곳에 취직하셔도 됩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저는 이럴 자격이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당신은 시험을 포기하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살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진호는 얼굴을 들었다. 준혁은 미소 짓고 있었다. 박진호 씨,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빚을 갚는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당신 아버지 덕분입니다. 제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도 당신 덕분이고요. 진호는 서류를 다시 봤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다. 꿈만 같았다. 하지만 대신 약속 하나만 합시다. 준혁이 말했다. 진호는 고개를 들었다. 좋은 구조사가 되어주세요. 당신 아버지처럼 당신처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구조사가 되어주세요. 그게 제 유일한 조건입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준혁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당신 아버지가 저를 살렸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목숨을 헛되이 쓰지 말아야겠다고,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고. 준혁은 진호를 돌아봤다. 저는 회사를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은인에게 보답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그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신을 통해서요. 제발 이 기회를 주세요. 제가 보답할 수 있도록요. 진호는 일어났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도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쳤다. 눈이 녹기 시작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다. 1년 후, 진호는 응급구조사 제복을 입고 구급차 앞에 섰다. 가슴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응급구조사 박진호. 손목에는 아버지의 시계가 여전히 째깍거렸다. 박진호, 준비됐나? 선배 구조사가 물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무전기에서 긴급 호출이 들렸다. 심정지 환자 발생. 땡땡동 123번지 구급차가 출발했다. 사이렌이 울렸다. 진호는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구급차를 위해 길을 비켜줬다. 1년 전 자신이 눈길을 걸으며 꿈꿨던 바로 이 순간이었다. 현장에 도착했다. 작은 음식점 안에서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했다. 진호는 침착하게 다가갔다. 맥박 확인, 호흡 확인. 심정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진호는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리듬에 맞춰 정확하게. 선배가 인공호흡을 했다. 제세동기를 준비했다. 클리어. 전기 충격. 노인의 몸이 튕겨 올랐다. 심전도 확인. 아직 반응 없음. 진호는 계속했다. 가슴 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포기하지 않았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팔이 저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박진호, 교체할까? 아니요. 조금만 더. 진호는 계속 가슴을 눌렀다. 그때였다. B- 하는 소리. 심전도에 파형이 나타났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진호는 노인을 들것에 옮겼다. 구급차에 실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진호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괜찮으실 겁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고맙습니다. 진호는 미소 지었다. 천만에요. 제 일입니다. 병원에 도착했다. 노인을 응급실로 인계했다. 의사가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처치해 주셔서 살릴 수 있었어요.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구급차로 돌아오는 길, 진호는 손목시계를 봤다. 째깍째깍.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진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저 이어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진호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옥분의 무릎은 수술 후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절뚝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었다. 진호야, 오늘도 수고했어. 네, 엄마.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옥분이 말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더 이상 반지하가 아니었다. 준혁의 도움으로 옥분과 진호는 작지만 따뜻한 집으로 이사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혁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르신 건강 어떠신지요? 진호 씨는 일 잘하고 계신가요? 진호는 답장을 보냈다. 어머니 건강하십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아버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우리 아버지가 고맙다고 전하라네요. 진호 씨와 어머니께도 늘 감사드립니다. 진호는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눈은 따뜻했다. 진호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다. 1년 전 그 눈보라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진호의 삶을, 준혁의 삶을, 그리고 두 가족의 삶을. 눈은 조용히 내렸다. 이번엔 삶을 멈추는 눈이 아니었다. 사람을 살리는 눈이었다. 진호는 손목시계를 만졌다. 째깍째깍. 아버지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인 소리.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진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어디선가 아버지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 잘하고 있어. 아빠처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달려가는 소리. 진호는 내일 다시 그 자리에 설 것이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하지만 그 아래에서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따뜻하게, 희망차게. 인생에는 시험보다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또 다른 삶을 살립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슴 따뜻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